미국과 나토에게 배신당한 노르웨이가 절규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핵전쟁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때 조롱받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답했습니다. 저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하 50도 혹한의 서방 무기가 고철이 될 때 비웃음 속에 등장한 한국의 K9 자주포 12문, 72시간 만에 100문의 러시아 포병을 침묵시킨 이 기적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유럽의 자존심을 박살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새벽 3시 25분 침대맛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28년간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 전화가 울린 건 딱 3번뿐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리비아 공습 참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하지만 그날 새벽 전화는 그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토르, 당장 상황실로 와.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국방차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8년 경력에 그가 목소리를 떨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 이름은 토르 헤게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북극전략실 수석분석관이죠.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는 전문가였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러시아를 연구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위성사진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세 척이 동시에? 스발바르 제도 인근 해역, 러시아 델타 포급 핵잠수함 세 척이 나란히 부상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빙하 아래 숨어있던 러시아의 비밀기지였죠. 언제부터였습니까? 최소 6개월.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작전 참모의 대답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토 최고의 감시망을 6개월간 속였다는 건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심장이 멈춘 뻔했어요. 빅토르 오를로프, 러시아 북극군사령부 대령이자 냉전시대 아버지의 카운터파트였던 세르게이 오를로프의 아들이었습니다. 안녕, 토르. 너의 아버지가 30년 전 예측했던 그날이 왔어. 빅토르의 목소리는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북극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보관 중인 낡은 가죽 일기장.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러시아가 북극 해빙하 아래 기지를 건설하는 날, 그들은 스발바르를 시작으로 북극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들을 막을 무기가 없다. 긴급 작전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포병 전력으로는 3일도 못 버팁니다. 러시아가 스발바르에 배치한 포병만 100문이 넘습니다. PH-2000은 어떻습니까? 독일제 최고 자주포 아닙니까? 현재 보유한 12문 중 절반이 정비 중입니다. 나머지도 영하 40도 이하에선 작동 보장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해군 참모 총장이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러시아 함대가 바렌츠해에 집결 중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침공이군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72시간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스발바르는 러시아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전체를 잃게 됩니다.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각자 자국 방어가 우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전력이 분산된 상황이고요. 또다시 침묵. 창밖으로 오슬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1급 기밀실 벽에는 역대 북극 전략 실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까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소련은 무너져도 러시아는 남는다. 그들은 반드시 북극을 노릴 것이다. 30년이 지나 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독일에 긴급 지원을 요청합시다. 외무차관의 제안에 국방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타진해봤어. PH-2000 추가 도입에 최소 5년. 미국은요? M109A7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북극 혹한엔 부적합해. 그때 젊은 대위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잉그리드 달 대위, 포병여단 전술분석관이었죠. 혹시 이걸 보셨습니까? 그녀가 테이블 위에 던진 건 얇은 폴더 하나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K9 썬더 아틱 테스트. 한국 무기라니.
영하 50도 북극에서 아시아 무기를 쓰자고? 하지만 다음 순간 폴더를 펼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영하 52도, 연속 사격 6시간, 고장 제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독일제도 미국제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지난달 미군이 직접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잉그리드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알래스카 혹한 속에서 K9가 쉴 새 없이 포탄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얼어붙은 대기를 가르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차거리는 기본 40km, 확장탄 사용 시 54km. 러시아 포병과 맞먹는군요. 아닙니다. 능가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28년간 서방 무기만 다뤄온 제게 한국 무기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때 빅토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72시간이다. 준비해라.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69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폴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에서 중공군 17만을 격퇴. 이 경험이 K9 개발의 시작점이 되었다. 장진호, 저도 아는 전투였습니다. 군사학 교과서에 나오는 혹한기 전투의 교과서였죠. 한국은 그 지옥 같은 경험을 무기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국 업체와 연락해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토르 헬게센이 독일제 신봉자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자고? 시간이 없습니다. 72시간 안에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 선택이 북극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그곳에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슬로 외곽 작은 집. 아버지가 남긴 예언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다락방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 그 중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어요.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소련이 무너졌다. 하지만 세르게이 오를로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북극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빙하 아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세르게이 오를로프, 빅토르의 아버지였죠. 그는 소련 북극 전략의 설계자였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다가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에 작성된 비밀 메모였어요. 소련 극비 문서 입수, 프로젝트명 아이스 드래곤. 북극 빙하가 충분히 녹으면 스발바르 인근 해저에 건설한 기지를 가동, 핵잠수함 동시 부상으로 나토 레이더 무력화, 72시간 내 스발바르 점령, 북극 전체 장악.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이상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니.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된 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이었어요. 토르, 큰일입니다. 독일이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PH-2000 긴급 지원 불가능하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다 보냈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잉그리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업체 연락처 구했습니다. 박태준 이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북유럽 담당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하지만 시계는 계속 돌고 있었어요. 이미 6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박태준 이사는 예상과 달랐어요.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르 헬게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72시간 안에 K9을 노르웨이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박태준 이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안에는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폴란드 배치 예정이던 K9 12문이 있습니다. 긴급 전용 가능합니다. 수송기로 즉시 보내면 24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5년이라던 납기를 한국은 24시간이라니? 하지만 왜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까? 박태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혹한에서 치렀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맨손으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K9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자유를 지키려는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노르웨이 군이 직접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검증도 안 된 아시아 무기를 믿고 국가 안보를 걸자고요? 국방차관이 버럭 소리쳤어요. 회의실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제가 최고입니다. 기다려서라도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낸 거였죠. 66시간 남았습니다. 빅토르 오를로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처럼 철저한 전략가입니다. 정확히 72시간 후에 움직일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미군 평가는 어떻습니까? 잉그리드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 육군 한랭지 시험센터 평가입니다. K9 자주포, 영하 52도 연속 작전 능력 확인. 정비 간격 pH 2000 대비 2배 이상. 고장률 제로. 그래도 실전은 다릅니다. 그럼 미국제는요? M109A7. 제가 물었습니다. 영하 30도 이하 작동 불능. 이미 확인하셨잖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때 작전 참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발바르 방향으로 상륙정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렸어요. K9 도입을 승인한다. 즉시 진행하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박태준 이사와 다시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출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K10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K10이요? K9 전용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보급 트럭 때문에 고전한 거 아시죠? 우린 다릅니다. 순간 아버지 일기장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현대전의 승패는 화력이 아니라 보급이 결정한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예보는 며칠 내 북극 한파가 덮칠 거라고 했죠. 그때 빅토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토르, 너의 아버지는 명예로운 패배를 택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번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무엇으로? 낡은 독일제 고철로?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으니까요. 60시간 남았습니다. K9가 도착하려면 24시간. 그럼 36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때 잉그리드가 다가왔습니다. 토르, 이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 기록이었어요. 유엔군 3만 대 중공군 17만. 영하 40도. 보급로 차단. 그런데 한국군과 미군이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극한을 견디는 정신력과 창의적인 전술로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무기에 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생존의 경험을 설계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58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K9가 도착하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노르웨이의 운명이, 북극의 미래가. 다음날 새벽 5시, 오슬로 군공항에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였어요. 비행기 화물칸이 열리자 거대한 철갑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9 자주포 12문과 K10 보급 차량 6대. 새벽 안개 속에서도 이합적인 포스가 느껴졌어요. 박태준 이사가 직접 왔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그는 침착했어요. 토르, 약속대로 24시간 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자 그가 먼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시죠. 로포텐 제도로 가시죠. 로포텐 제도. 노르웨이 북부 훈련장이자 북극권 최전선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영하 35도였어요. 이동하는 동안 박태준 이사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셨어요.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추위 때문에 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K9를 만드신 겁니까? 네. 영하 50도는 우리에게 트라우마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로포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제 PH-2000과 미국제 M109,
H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잉그리드가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3파전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블리자드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로 떨어졌어요. 테스트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측 기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게 진짜 테스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전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 콜드 스타트. 8시간 동안 영하 40도에 방치된 후 시동을 거는 겁니다. 미국제 M109A7, 시동 실패. 독일제 PH2000, 3번 만에 겨우 시동. 한국제 K9, 한 번에 시동.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이사가 설명했어요. 북극 전용 배터리와 예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 연구 데이터를 반영했죠. 두 번째 테스트, 연속 사격. 블리자드가 더 거세졌습니다. 시야는 50m도 안 보였어요. 미국제는 2발 쏘고 멈췄습니다. 유압 동결이었어요. 독일제는 10발까지 버텼지만 자동장 전장치가 얼어붙었습니다. K9은요? 분당 6발, 쉬지 않고 60발을 연속으로 쐈습니다.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블리자드를 가르며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독일 기술자가 경악했어요. 한국의 겨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린 사계절이 뚜렷해서 극한 온도차를 견디는 기술을 개발했죠. 세 번째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장거리 정밀 사격, 50km 떨어진 표적, 크기는 축구 골대 정도. 블리자드 속에서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미국제와 독일제는 이미 작동불능 상태라 참가조차 못했습니다. K9과 포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력 통제 컴퓨터가 바람과 온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발사, 포탄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분 후, 명중, 정확히 중앙 명중입니다. 관측소에서 무전이 왔어요. 회의론자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때 잉그리드가 속삭였어요. 28년 복무 중 이런 성능은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K10의 등장이었습니다. K9과 60발을 쏜 후 탄약이 떨어졌을 때 K10이 다가와 불과 3분 만에 자동으로 재보급을 완료했어요. 러시아군은 트럭으로 30분 걸립니다. 우린 3분이면 됩니다. 박태준 이사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단하십시오. 나토 감찰단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 무기의 나토 표준 적합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무기가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 했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남았는데 그때 빅토르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왔어요. 러시아군이 스발바르 해안에 상륙정을 집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항복하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이사는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토 표준 인증서입니다. 작년에 이미 폴란드를 통해 받았습니다. 나토 감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미 육군 에이브럼스 전차와의 합동작전 인증서, 독일 레오파르트 2와의 호환성 테스트 결과, 심지어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의 연동 시험 기록까지. 불가능한 자료들이군요. 감찰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핀란드가 K9 사신문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핀란드,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댄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박태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핀란드 대표단도 여기 와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핀란드 육군 장성들이 서 있었어요.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K9가 필요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토 감찰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K9 자주포, 나토 표준 완벽 충족, 북극 작전 능력 인증.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전 시계를 봤어요. 45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배치하실 겁니까? 스발바르가 보이는 곳. 우리의 최북단 기지에. 그곳은 영하 45도. 1년에 넉 달은 해가 뜨지 않는 극야 지역이었어요. K9은 그곳에서도 작동합니다. 박태준 이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K9 12문이 포효하며 북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잉그리드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K9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며 답했습니다. 적어도 빈손으로 맞서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러시아는 100문의 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겨우 12문.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K9가 증명한 것처럼 숫자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42시간 남았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K9을 최북단 전선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이는 그곳, 진짜 전쟁터로. 최북단 기지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48도였습니다. 숨을 쉬면 즉시 코털이 얼어붙을 정도였어요. K9 12문이 포진을 완료했습니다. 스발바르가 보이는 해안 절벽, 그곳이 우리의 최후 방어선이었죠. 그때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접근 중. 러시아 수호의 35편대입니다. 전투기 6대가 저공비행으로 다가왔어요.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K9 대공 모두 전환 가능합니까? 제가 급히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근접 방어용 에어버스트탄을 장착하면 됩니다. 박태준 이사의 답변과 동시에 K9가 포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 발사. 12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에서 포탄이 터지며 거대한 화망을 형성했어요. 수호의 35편대가 급선회하며 물러났습니다. 후퇴합니다. 러시아기들이 후퇴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대규모 포병 화력 감지. 러시아군이 스발바르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100문의 러시아 포병이 일제 사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다행히 우리 위치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시위였습니다. 응사해야 합니다. 잉그리드가 외쳤어요. 안 됩니다. 도발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제가 말렸지만 상황은 긴박했어요. 그때 빅토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토르, 인상적이네. 한국 무기라니. 하지만 12문으로 100문을 상대할 순 없지 않나? 해볼 만합니다. 자신감이 대단하군. 그럼 실력을 보여주지. 통화가 끊기자마자 러시아군의 드론대가 나타났습니다. 자폭 드론 수십 대가 K9를 향해 날아왔어요. 대공 사격. K9가 속사포처럼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들이 폭죽처럼 터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10이 자체 무장한 기관포로 드론을 격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K10도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방어용입니다. 교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었죠. 모든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피해는 제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상군 이동 감지. 러시아 해군 보병 2,000명이 상륙정에 탑승 중입니다. 38시간 남았는데 벌써 움직이다니. 빅토르는 계획을 앞당긴 거였어요. 전 포문 스발바르 해안 조준. 제가 명령했습니다. 사거리가 닿습니까? K9은 54km까지 사격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포탄이 부족합니다. 기본 탑재량 48발로는 그때 K10 6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후방 보급기지에서 가져온 포탄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3분마다 재보급 가능합니다. 지속 사격 걱정 마세요. 박태준 이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목표 확인. 러시아 상륙정단. 거리 52km. 하지만 관측관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뭡니까? 블리자드가 심해서 정확한 좌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때 박태준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국 군사위성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이 군사위성을? 네. 425 사업으로 작년에 발사했습니다. 해상도 30cm급입니다. 위성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블리자드를 뚫고 러시아 상륙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좌표 입력 완료. 전 포문 발사 준비.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실전 사격.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발사. 12문의 K9가 동시에 포효했습니다. 포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30초 후. 명중. 상륙정 세척 격침. 나머지 후퇴 중.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러시아군을 물리친 거예요. 하지만 빅토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르.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러시아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순항미사일이었어요. 칼리브르 미사일 4발 접근 중. 우리에겐 대공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K9가 또 한 번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시렘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렘이요? 근접방어 연속사격입니다. 일종의 탄막을 형성하는 거죠. 12문의 K9가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포탄을 쏟아냈어요. 분당 6발씩, 총 72발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놀랍게도 4발 중 3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마지막 한 발은 K10의 기관포가 막아냈습니다. 불가능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자주포로 순항미사일을 막다니. 이 광경을 지켜본 핀란드 장성이 말했습니다.
즉시 60문 추가 주문하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어요. K9 성능 확인, 추가 도입 검토 지시,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두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핵잠수함이 부상합니다. 델타 포급 세척이 미사일 발사 준비 중입니다. 핵미사일은 아니겠지만 재래식 탄도미사일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박태준 이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블러핑입니다. 뭐라고요? 러시아는 절대 탄도미사일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토 5조가 발동되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잠수함들은 부상만 하고 있었어요. 심리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틈에 러시아 지상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수부대 수송기 12대 접근 중. 설마 공수 강화를? 아닙니다. 더 나쁜 소식입니다. 스발바르 동쪽에 이미 착륙했습니다. 1000명 규모입니다. 이제 양면 공격이었어요.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35시간 남았습니다. K9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안 됩니다. 화력이 분산되면 고민하던 중 잉그리드가 제안했어요. 히트앤드런은 어떻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K9의 기동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쏘고 즉시 이동. 러시아군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K9 기동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속 67km, 험지에서도 50km 가능합니다. 충분했습니다. 작전을 시작했어요. 6문씩 둘로 나눠 동쪽을 공격하고 즉시 서쪽으로 이동. 러시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포격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효과적이었습니다. 1000명의 공수부대가 진격을 멈췄어요. 그때 빅토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토르, 정말 인상적이야.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32시간 남았습니다. 길고 추운 밤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K9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네트워크를 마비시켰어요.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이 검은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군 통신망, 민간 인터넷, 심지어 휴대폰 기지국까지 일제히 다운됐어요. K9의 시스템도 마비됐습니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태준 이사는 침착했습니다. 아니요. 독립 시스템으로 설계됐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없이도 작동해요. 다행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누군가 배터리로 작동하는 위성 TV를 켰어요.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가 도입한 한국제 K9 자주포, 북극 혹한의 치명적 결함 발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K9가 움직이다 멈추고 포탑이 회전하지 않는 모습, 병사들이 망치로 얼어붙은 부품을 두드리는 장면까지. 이게 무슨 딥페이크입니다. 박태준 이사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분석했어요. 픽셀 패턴을 보세요. 우리 훈련 영상에 고장 장면을 합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BBC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도요. 슈피겔도 일면입니다.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도박, 검증 안 된 아시아 무기에 구군을 걸다. K9 스캔들, 북극에서 멈춘 한국의 야심, 긴급, 나토, 한국 무기 재검토 요구, 국방부 한라인이 울렸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토르, 의회가 발칵 뒤집혔네. 야당이 긴급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가짜뉴스입니다. K9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위터에 이상한 문서가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를 보고 제 손이 떨렸어요. 극비, 라르스 에게센 노르웨이 북극전략실장, 1989년 소련 KGB와 비밀거래. 문서에는 아버지가 소련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날짜, 심지어 아버지 서명까지. 터무니없는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리트윗하고 있었어요. 빅토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르, 재미있는 선물은 잘 받았나? 더러운 짓이야. 전쟁이잖아. 총알 대신 정보로 싸우는 거지.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다니. 네가 K9을 철수시키면 모든 게 멈출 거야. 너의 아버지 명예도 지킬 수 있고. 협박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박태준 이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이요. 그가 작은 안테나를 꺼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하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봇들이 진실은 거짓보다 강합니다. 오전 6시 유튜브 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박태준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최북단 실시간 온도 영하 49도입니다. 카메라가 온도계를 비췄어요. 수은주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K9가 정말 고장났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준 이사가 K9로 걸어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우렁찬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K9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만, 5만, 10만. 자, 이제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9가 포탑을 돌렸습니다. 매끄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발사, 포성이 울렸고 40km 밖 표적이 명중했습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역시 한국, 가짜뉴스 아웃, 크렘린 봇들 어디 갔어? 하지만 러시아 봇들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조작이다. CGI다. 한국 정부가 돈 뿌렸다. 그때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토르 헤게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북극전략실장입니다. 시청자가 50만을 넘어섰어요. 제 아버지 라르스 헤게센은 30년간 소련과 맞서 싸운 영웅입니다. 러시아가 퍼뜨리는 거짓 문서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문서를 꺼냈습니다. 1989년 12월 24일 아버지 일기입니다. 소련이 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왔다. 조국은 팔 수 없다. 일기장을 카메라에 비췄어요. 아버지의 친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CIA 기밀해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 CIA 보고서. 라르스 헤게센 소련 회유 시도를 노르웨이 정보부에 즉시 보고 이중 스파이 작전으로 소련 정보망 27명 체포기여.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영웅이네. 러시아 거짓말 들통. 토르 힘내요. 시청자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라이브에 참여한 거예요. 폴란드 국방차관입니다. 우리는 K9 200문을 6개월간 운용 중입니다. 단 한 건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영하 38도 훈련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지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K9들. 이어서 핀란드도 참여했습니다. 핀란드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200만 돌파. 러시아 봇들이 아무리 악성 댓글을 달아도 진실의 물결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르,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독일 방송 최대 F가 특별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긴급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노르웨이의 PH2000 특별 할인 제한, 50% 가격, 즉시 납품 가능. 독일이 움직인 거예요. 절반 가격의 즉시 납품이라니 분명 러시아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노르웨이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독일제가 반값이라면 검증된 유럽 무기가 낫지 않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태준 이사가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하 49도에서 작동하는 독일제 PH2000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독일제 PH2000 두 문이 있었어요. 48시간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라인메탈이 즉시 납품한다는 PH2000은 창고에 있는 구형 모델입니다. 북극에서 쓸 수 없는 무기를 반값에 판다는 거죠. 시청자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독일 사기꾼, 역시 K9, 한국 최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라이브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었어요. 미 국방부는 한국 K9의 성능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지지 선언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빅토르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토르, 너희가 이길 줄은.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야. 아직 안 끝났어.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 컴퓨터에 심은 악성 코드를 가동하겠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질 거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의회 전산망이 파괴되면.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도 너희 북극기지 좌표를 안다. 세계에 공개하면 블러핑이겠지. 위성사진이 있어. 건설 과정 전체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래하자. 뭘? 너희는 입 다물고 우리도 공격 멈춘다. 상호학증 파괴. 냉전시대 논리가 다시 작동한 거였어요. 좋아.
양쪽 모두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론전의 승자는 분명했어요. 유튜브 라이브 최종 시청자 500만, 전 세계가 K9의 진가를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 노르웨이 의회 긴급회의, K9 철수 안건 표결하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마지막 공격을 했어요. 아직도 아시아 무기를 신뢰하십니까? 제가 일어섰습니다. 의원님, 창밖을 보십시오.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K9을 지켜라. 가짜뉴스 반대. 한국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습니다. 표결 결과 K9 유지 115표, K9 철수 54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저녁 6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멈췄고 통신망이 복구됐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뉴스. 유럽연합, 한국 K9을 유럽 표준 자주포로 검토. 두 번째 뉴스. 나토, K9 대량 도입 긍정 검토. 세 번째 뉴스. 독일 라인메탈 주가 30% 폭락.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박태준 이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토르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천리를 가도 진실을 못 이긴다고. 밖에서는 시민들이 K9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K9을 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온 든든한 친구란다. 16시간 남았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규모 기갑부대 접근. T-90 전차 50대가 스발바르 동쪽에서 접근 중. 러시아가 드디어 전차까지 투입했습니다. 자주포로 전차를 막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전차 포탄이 있습니까? 스마트 탑 포탄이 있습니다. 전차 상부를 노리는 지능형 포탄이죠. 박태준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주포용 대전차 포탄이라니?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중동에서 이미 사용됐습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K9과 포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전차와의 거리 35km. 발사.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목표 상공에서 자탄이 분리되며 전차 상부를 타격했습니다. 명중. T-90 5대 격파. 효과적이었지만 전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K10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K10 자동 보급 시작.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K10 6대가 마치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는 포탄을 보급하고 다른 한 대는 연료를 충전하고 또 다른 한 대는 손상 부품을 교체했어요. 시간은 단 4분. 러시아군 보급 트럭이었다면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박태준 이사의 말이 맞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에서 본 러시아군은 보급 때문에 고전했었죠. 연속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K9 12문이 쉴 새 없이 포탄을 퍼부었어요. 러시아 전차부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퇴합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후퇴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미사일 공격 감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입니다. 진짜 위협이 왔어요. 이스칸데르는 막을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대피해야 합니다. 아니요. K9은 움직입니다. 박태준 이사의 지시에 따라 K9와 K10이 신속하게 이동했어요. 시속 60km로 질주하는 자주포.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K10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감지했습니다. 덕분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죠. K10이 단순한 보급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갖춘 똑똑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K9 200문 추가 구매 결정. 핀란드도 100문 확정. 유럽 전체가 K9의 실전 성능을 목격한 결과였습니다. 빅토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토르, 인정하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어. 처음으로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핵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 200발 동시 발사 준비. 200발. 막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박태준 이사는 침착했습니다. 블러핑입니다.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200발을 쏘면 나토 5초가 발동한다는 걸. 긴장된 10분이 지났습니다. 역시 블러핑이었어요. 잠수함들이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합니다. 러시아 함대가 철수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긴 거였습니다. 16시간 남은 시점에서
러시아가 물러났어요. 하지만 완전한 철수는 아니었습니다. 스발바르 인근에서 여전히 대치 중이었죠. 장기전이 되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K9은 장기전에도 강합니다. 정비 주기가 길거든요. 실제로 지난 48시간 동안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독일제였다면 벌써 절반은 정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포탄 만발 도착. K10들이 신속하게 포탄을 하역했어요. 인간의 도움 거의 없이 자동으로. 이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잉그리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이 되자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K9 도입 검토. 덴마크도 관심 표명. 북유럽 전체가 K9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박태준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전쟁의 경험입니다. 6.25 때 우리는 장비도 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장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그래서 무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강한 이유를. 밤 10시. 빅토르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토르, 이번 판은 너희가 이겼어.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K9가 있다. 한국 무기가 자랑스럽나? 그래. 이제 우리의 무기나 다름없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12시간 남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승리였어요. K9 12문과 K10 6대. 이들이 100문의 러시아 포병을 막아낸 거였습니다. 기적? 아니요. 기술과 전략, 그리고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새벽 2시,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72시간의 대치가 끝난 거예요. 마지막 12시간, 새벽 3시, 모두가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0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병사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레이더의 대형 신호 포착, 관측병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초대형 수송기 안토노프 2호가 스발바르에 접근 중입니다. 안토노프 2호,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됐다던 그 비행기를 러시아가 비밀리에 복구한 모양이었어요. 핵무기일까요? 젊은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 이사가 레이더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적재 중량과 비행 패턴으로 봐서는 T-14 아르마타입니다. T-14 아르마타. 러시아가 10년간 개발한 최신의 전차, 무인 포탑,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서방의 어떤 포탄도 막아낸다는 전설적인 장갑. 몇 대나 실려 있을까요? 최대 10대입니다. 10대의 T-14. 일반 자주포로는 상대가 안 되는 괴물들이었어요. 30분 후, 안토노프가 스발바르에 착륙했습니다. 위성 영상이 전송되어 왔어요. T-14 10대 하역 확인. 보병 500명도 함께입니다. 러시아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와 근위 기갑여단의 정예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진짜 공격할 생각이에요. 잉그리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K9 포수들을 소집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T-14는 우리가 상대해본 적 없는 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점이 있어요. 거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T-14의 최대 사거리는 8km, K9은 54km입니다.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T-14가 일단 접근하면 끝이라는 걸. 박태준 이사가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작은 포탄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포탄과는 달랐습니다. 텅스텐 관통자 스마트 포탄입니다. T-14의 약점인 엔진 배기구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공률 70%였습니다. 70%. 도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 4시. 러시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14 전차대. 시속 70km로 접근 중. 예상 도착 시간 30분. 일반 전차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전포대. 스마트 포탄 장전. K9 12문이 일제히 포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블리자드 경보. 10분 내시야 제로 상태 예상.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위성 유도도 불가능합니다. 구름이 너무 두꺼워요. 그때 한 포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최고의 포수, 올레 중사였어요. 음향 사격을 제안합니다. 음향 사격이요? 네. T-14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어요. K10의 음향 센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위험했습니다.
블리자드 속에서 소리만 듣고 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K-10 전체를 음향 추적 모드로 6대의 K-10이 거대한 귀가 되어 북극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블리자드가 몰아쳤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10m 앞도 보이지 않는 하얀 지옥. 엔진음 감지. 방위 073. 거리 35km. 사격 준비. 하지만 그때 빅토르의 목소리가 무전에 끼어들었어요. 토르 들리나? 빅토르? 재미있는 게임이지? 네가 우리를 볼 수 없듯 우리도 너를 볼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지. 뭐가 다른데? 우리는 돌격하고 너희는 기다린다. 공포 속에서 심리전이었어요. 거리 30km. 계속 접근 중.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다가온다는 공포. 침착하세요. 우리가 먼저 쏩니다. 25km. 이제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전 포대, 음향 데이터 동기화, 예상 좌표 입력, 12문의 K9과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포신을 들었어요. 발사. 블리자드를 뚫고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0초 후. 명중 확인. T-14 2대 격파. 첫 성공이었지만 8대가 남아있었어요. 반격 옵니다. T-14가 사격 개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 때문에 그들도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어요. 탄착 500m 빗나갔습니다. 운이 좋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20km.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T-14가 전속력으로 돌격해왔습니다. 그때 원래 중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탄막 사격을 제안합니다. 탄막이요? 네. 예상 경로에 시간차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카페 폭격처럼요. 탄약 소비가 엄청날 테지만 K-10의 보급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실행하세요. 12문의 K9가 미친 듯이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분당 6발씩 총 72발이 연속으로 블리자드 속에서 연속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 또 명중. T-14 4대 추가 격파. 이제 4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15km. 계속 접근 중. 살아남은 T-14들은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접근했어요. 탄약 보급 필요. K-10 보급 시작. 90초만 버티세요. 90초.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빅토르가 다시 무전했습니다. 토르, 10km까지 왔어. 이제 우리 차례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말? 블리자드가 곧 멈출 거야. 그럼 너희는 끝이지.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정말이었어요. 5분 후면 블리자드가 멈출 예정? 시야가 확보되면 4대의 T-14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보급 완료. 다시 사격 개시. 하지만 T-14는 더 영리해졌어요. 연막탄을 터뜨리며 음향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8km. T-14 사거리 진입. 이제 그들도 정확히 사격할 수 있었어요. 레이저 조준 감지. 회피. K9들이 급히 이동했지만 한 대가 피격당했습니다. 3번 차 피격. 하지만 작동 가능. K9의 장갑이 버텨준 거였어요. 그때 블리자드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 회복 중. T-14 유관 확인. 4대의 거대한 전차가 언덕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중 사격. 한 대씩 확실하게. 남은 11문의 K9과 동시에 한 대의 T-14를 조준했어요. 발사. 11발의 포탄이 한 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T-14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11발을 모두 막을 순 없었어요. 격파. T-14 한 대 격파. 하지만 나머지 3대가 반격했습니다. 피격. 7번 차 포탑 손상. 11번 차 궤도 파손. 피해가 늘어났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6km. 그때 빅토르의 T-14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흰 깃발을 들었어요. 휴전 신호? 토르. 대화를 하자. 무전이 아닌 확성기였습니다. 무슨 속셈이야? 1대1로 결판 내자. 나머지는 구경만. 기사도 정신?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하지만 이미 피해가 컸습니다. 협상이 필요했어요. 좋아. 중립지대에서 만나자. 저는 K9 한 대에 올라탔습니다. 빅토르는 T-14에서 내려 걸어 나왔어요. 4km 지점. 폐허가 된 옛 관측소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60시간 동안 못 잤어. 너도 마찬가지겠지. 왜 멈췄지? 보급이 떨어졌어. 연료도, 포탄도.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 보급 실패.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모스크바발 뉴스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노르웨이와 대화 용의 표명,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우리가 이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비긴 거지. 넌 12문으로 100문을 막았고 나는 T14로 너희를 공포에 떨게 했어. 하지만 우리가 스발바르를 지켰어. 그래. 이번엔 그래. 그가 담배를 꺼냈어요. 러시아제 담배를 하나 건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이랬을까? 아마도. 30년 전 이 자리에서 실제로 그곳은 냉전시대 소련과 노르웨이가 비밀 회담을 했던 장소였어요. 한국 무기. 정말 인상적이야. 빅토르가 연기를 뿜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과소평가했어.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라고. 이제 알았으니 됐지. 그래. 덕분에 우리도 더 강해져야겠어. 묘한 분위기였어요. 적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72시간이 거의 다 됐네.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우리는 철수한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우리도 언제든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빅토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전에 T14를 막은 건 K9가 처음이라고. 그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T14 세대가 후진하며 멀어졌어요. 거대한 수송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남았을 때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K9 진지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K9 2대 대파, 세대 중파, 부상자 15명. 그래도 이겼습니다. 박태준 이사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K9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K9도 무용지물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1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0시간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북극의 태양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보고합니다. 러시아 함대 바렌츠해에서 완전 철수. 스발바르 러시아군 기지 활동 중단. 연이은 승전보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정오. 정확히 72시간.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에 알린다. 우리가 이겼다. 72시간의 전투가 끝났다. 침묵 후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손상된 K9 위에서 노르웨이 국기를 흔드는 병사들, K10 위에서 포옹하는 동료들, 그리고 저 멀리 러시아 수송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승리를 만끽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만세! 누군가 외쳤어요. K9 만세! 노르웨이 만세!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72시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 의회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54문 추가 도입안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의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찬성 142표, 반대 27표. 가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압도적이었어요. 반대파 의원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나토의 전통을 버리는 겁니까? 유럽제 무기를 써야 합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원님, 전통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먼저입니다. 72시간 전 K9가 없었다면 스발바르는 러시아 손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 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최고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은퇴한 라르스 장군. 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간 군에 있었습니다. 냉전 때는 미국 무기에 의존했고 그 후엔 독일 무기를 믿었죠.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무기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노장의 말에 의회장이 숙연해졌어요. 한국은 우리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태상입니다. 표결은 이미 끝났지만 그의 말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동맹입니다. 조인식에서 충격적인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노르웨이에 K9 정비창을 건설합니다. 유럽 전체 K9의 허브가 될 겁니다. 일자리 5,000개 창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단순 구매가 아닌 진짜 파트너십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언론들이 비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폴란드 K9 추가 300문 구매, 호주도 K9 도입, 이집트 120문 계약,
K9과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박태준 이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토르, 처음엔 의심하셨죠? 솔직히 그랬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편견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한국인들에겐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억울함을 실력으로 증명하려는 의지죠. 그래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무시당했기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와 악수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한국과 노르웨이는 닮았다고.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라고. 한 달 후, 첫 번째 K9 양산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12문이 아니라 24문이었어요. 노르웨이 전역에 배치될 K9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킨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빅토르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토르, 축하한다. 너희가 좋은 선택을 했어. 비꼬는 겁니까?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도 K9를 연구하고 있어. 러시아까지 K9를 인정한 거였어요. 다음엔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만들 거야. 그럼 우리도 더 좋은 걸 구하겠지. 그래. 그게 군비 경쟁이니까. 묘한 우정이 느껴졌어요. 적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몇 년 후,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총 96문, 그리고 K10도 48대. 북극을 노리는 그 어떤 세력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화력이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가동률이었습니다. 독일제 PH2000, 가동률 60%, 한국제 K9, 가동률 9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노르웨이 방문 중인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이 나토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 번의 선택이 유럽을 바꾼 거였어요. 첫 번째 선택, 편견을 버리고 K9를 테스트하기로 한 것. 두 번째 선택, 72시간 대치해서 K9를 신뢰한 것. 세 번째 선택, 전면적 도입을 결정한 것. 세 번 모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몇 년 후, 북극해 국제안보 회의.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북극 안보 환경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몇 년 전 우리는 거의 북극을 잃을 뻔했습니다. 청중석엔 각국 국방장관들과 군 수뇌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막아냈습니다. 12문의 K9로 시작해서 이제 노르웨이는 96문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덴마크 48문, 스웨덴 72문, 핀란드 108문, 아이슬란드 24문, 북극권 5개국이 총 348문의 K9를 운용합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북극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국이라는 파트너 덕분입니다. 연설 박태준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토르,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표준이 될 줄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K2 표 전차도 곧 도입될 겁니다. K2 전차, 벌써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한 상태였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빅토르였어요. 그는 이제 러시아 육군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르, 오랜만이네. 빅토르, 어쩐 일입니까? 한국 무기가 궁금해서. 러시아도 이제 아시아를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실제로 러시아는 몇 년간 북극에서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K9 방어선 때문이었죠. 다음 날 노르웨이 북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K9과 진화하고 있었어요. 신형 K9A2입니다. 사거리 70km, 자동화율 95%. 더 강력해진 K9. 이제는 노르웨이 군이 직접 개량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공동 개발한 극지형 특수포탄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에 참가한 젊은 포병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K9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제 독일제나 미국제는 상상도 못해요. 세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그날 저녁 노르웨이 국왕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발표를 합니다. 국왕이 직접 나섰어요. 한국 방산업체와 노르웨이 조선소가 협력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차세대 북극 전투함입니다. 육상 무기를 넘어 해상 무기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만찬장에서 각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 대표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시기했습니다. 우리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고.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정말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무시하던 유럽이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만찬이 끝날 무렵 한국 대사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부적입니다.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부른다고 해요. 작은 주머니, 속 부적. 거기엔 한글로 평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전쟁 없이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극은 안전하다. 한국이라는 친구 덕분에 아버지가 소련과 맞서 싸웠듯 나는 러시아와 맞섰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버지 세대에 없던 무기가 있었다. 바로 K9이다.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든 이 무기가 유럽을 지키고 있다.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편견을 버린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의심을 거둔 순간 신뢰가 싹 텄다. 손을 잡은 순간 우정이 시작됐다. 한국과 노르웨이,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미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였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K9가 지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토르는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북극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뜻밖의 동맹과 함께 북극을 지켰어요. 아버지 시대엔 상상도 못했겠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유럽을 지킨다는 것을. 묘비에 한국에서 받은 부적을 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극을 지킨 72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견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